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기본 간호에서 20번, 챕터 20의 수술 간호 들어갈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수술실 가기 전에 해야 될 간호들이 있었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수술 전에 교육 문제, 그 다음에 투약 문제, 요거 많이 거론하거든요. 수술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잠깐만요. 수술 전에 투약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처음에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하고 열심히 교육시켰죠. 뭘 염려한 거예요?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호흡기 합병증 어떤 거? 무기폐, 폐렴. 순환기 합병증 어떤 거요? 혈전성 정맥염 예방하려고 열심히 이 교육 시켰어요. 그런데 통증 환자가 이제 기침을 해야 되는데 수술 부위가 통증이 심해서 나 기침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수술 부위를 지지하면서라도 기침하고 심호흡해서 가래 뱉어내라고. 그래서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 예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수술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수술 전에 가기 전에 몰핀과 데메롤을 또 줘요. 왜 주는 거예요? 몰핀, 데메롤은 진통제, 아트로핀은 기관지 확장제, 요거를 수술실 가기 2, 30분 전에 미리 투여하는 거예요. 수술 전 투약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겠죠. 또 수술실 가기 전에 우리 금식 시키잖아요. 금식 시키는 이유가 뭐였어요? 혹시 수술하다가 음식물이 역류해서 오면 기도 폐쇄으로 또 기도 유지, 기도 개방, 기도 확보가 안 될까봐 미리 금식 시키는 거죠. 또 수술실 가기 전에 관장을 시켜요. 왜? 감염 예방 때문에. 또 수술하기 전에 상모를 하죠. 상모는 수술 부위보다 광범위하게 솜털까지 털난 방향으로 깎는다. 그래서 우리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상모 부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치골결합에서 유두선 아래에서 치골결합까지 광범위하게 깎는다. 이 상모하는 이유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수술실 당일날 이 환자한테 금식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 검사한 거 기본적인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런 거 한 거 검사물 용지 다 차팅에다 넣어서 확보를 하고 수술실 가기 전에 브래지어, 속옷, 뭐 금속물들, 뭐 의치 이거 다 빼야죠. 그죠? 목걸이, 반지 다 빼고 매니큐어도 지워야 되는 거고 청색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수술실로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근데 수술이 끝났어요. 그러면 수술 후 간호는 또 뭐냐? 수술하고 나서 우리 수술 후 합병증을 물어보면 들어보세요. 수술 후 합병증. 그럼 기본적으로 수술은 짠 거니까 지혈이 안 되면 어떡하지? 출혈. 또 여기 짠 부위에서 또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감염 문제. 출혈과 감염.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 예방이었잖아요. 호흡기 무기폐 폐렴. 순환기 혈전성 정맥염.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심장이 갑자기 이제 멈추었다가 다시 뛰어야 되는 거니까 멈추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잘 안 돌아오니까 심맥한 허탈까지. 수술 후 합병증 하면 이 6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술 후 출혈과 감염을 예방하려고 열심히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간호가 뭐냐? 바이탈 사인. 그래서 바이탈 사인 체크했을 때 체온이 높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걸 뭘 의미하느냐? 감염을 의심한다. 또 혈압이 떨어졌다면 출혈을 의심한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 45살 대장암 수술을 한 환자가 체온이 39도,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체온이 높으니까 이 환자는 감염을 예상한다 하고 감염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술 후 간호에서 또 중요한 거는 환자의 의식 유무를 확인해야죠. 어떻게 하냐면 의식 유무 확인 어떻게 하느냐? 언어적 자극.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언어적 자극.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했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이 보이면 의식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병실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 마취가 깨기 전에 환자의 체위를 물어본다면 이때는 자세가 앙와이 자세. 의식이 깼으면 그 다음에는 자위 또는 반자위, 팔로우 포지션, 골반 저위.
상반신을 올려라. 왜? 호흡 완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고개를 돌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기도 유지, 기도 개방, 기도 확보,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또 수술 후 환자 아직 그 금식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환자가 갈증을 호소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젖은 거즈를 입에 물려줘라. 이 말을 수술이란 말 안 하고 분만 후 또는 분만 중 환자가 갈증을 호소한다. 똑같아요, 답이. 또는 아까 수술 후 환자의 바이탈산 얘기했잖아요. 출혈과 감염 문제. 이거를 수술이란 말을 빼고 분만 후라고 얘기해도 출혈과 감염 문제예요. 수술이란 말이 분만이라는 글자를 쓰더라도 문제는 같은 문제로 해석하시면 맞아요. 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염증 얘기 나오잖아요. 염증의 국수 증상 4가지. 이 멀쩡한 손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여기 만약에 염증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 국수 증상 4가지. 발적, 불적, 발열, 열나요, 부종, 수포 생겼어요. 그 다음에 괴사. 발적, 발열, 부종, 통증. 이 4가지가 염증의 국소 증상 4가지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 전후 간호가 있고요. 우리 수술실 갈 때, 무의식일 때, 경련 환자일 때 물을 주면 안 돼요. 의치는 빼야 돼요. 의치를 빼야 되는데 왜 빼야 되냐고 물어보면 질식의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의치를 빼야 되는 거죠.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투약. 우리 투약을 할 때 우리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안 돼요. 투약할 때만큼은 절대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면 우리 5가지 5R, 기본 5R을 지켜야 돼요. 정확한 약을,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환자에게. 한 가지 더 있다면 정확한 기록, 문서화까지 남겨라. 그런데 또 약을 확인할 때 실수란 없어야 되니까 약 라벨 확인을 적어도 몇 번? 적어도 3번.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을 확인한 거는 실수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을 확인할 때 이 약인가 네임카드를 보고 약과 확인하고, 자, 이 약이 맞네 하고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을 꺼낸 다음에 제자리에 놓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어도 라벨 확인은 3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약에서 마약과 수면제는 일반 약과 별도로 따로 보관. 약 잠금장치, 이중 잠금장치 있어요. 그 다음에 약 수량 카운트를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약이 이 실온 보관이 있고 냉장 보관이 있어요. 그걸 엄밀히 또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어요. 쓴 약을 먹을 때는 얼음을 물고 있다가 먹으면 감각이 없어서 쓴지 어쩐지를 못 느껴요. 물약을 줄 때는 흔들어서 줘야죠. 흔들어서. 기름 종류의 약은 10도 이내 냉장고에 보관. 그 다음 기름 종류의 약을 먹고 나서는 입안을 개운하게 해서 따뜻한 물을 먹이면 좀 입안이 개운하겠죠. 철분제제를 먹일 때는 빨대를 이용해라. 치아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혓바늘 약은 입에 물고 있어야죠. 입에 물고 있거나 코로 흡입하는 약은 우리 몸에서 전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빨아먹는 약 중에, 입에 물고 있는 약 중에 협심증 약, 니트로글리세린은 입에 물고 있는 거죠. 혹시 가정이든 병원이든 집에서 쓰고 남은 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국에 반납해라. 가정이든 병원이든 똑같이 쓰고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하라가 정답이에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 약품이 뭐가 있냐? 그러면 혈청, 백신, 인슐린 이런 것들은 냉장고 보관, 0에서 10도 이내 보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내가 항생제를 주러 갔는데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찾아서라도 줘야 된다. 혹시 내가 항생제를 주러 갔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깨워서라도 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항생제는 정확한 시간에 주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혈중 농도 조절을 위해서 제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혈 문제 좀 얘기할게요. 수혈.
자, 수혈의 종류는 우리 이제 혈액을 먼저 얘기할게요.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뉜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중에서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운반. 백혈구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 이래서 혈구에 대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체크하셔야 돼요. 100문제 중에 40문항은 주워 먹는 문제. 이거는 다 실수하면 안 돼요. 주워 먹는 문제는 실수하면 안 돼요. 나머지 40문항은 수업 좀 듣고 이런 수업 정도 들어서 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게 40문항. 나머지 20문항 중에 5에서 10문항은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보도 듣도 안 한 문제가 5문항에서 10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10문제는 정말 고난이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10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랑 여기서 지금 특강 문제 들어서 여러분들이 7, 80점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보면 국가고시 평균 점수, 합격 점수가 7, 80점, 75점에서 85점 사이였어요, 항상. 자, 제가 혈구 얘기했잖아요. 혈구. 그 다음에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잖아요. 혈장은 물이나 효소나 단백질이나 기타 등등등을 혈장이라고 한다. 혈액에는 혈과 혈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종류별로 좀 나눠봤어요. 그러면 수혈의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산모가 하혈이 심하다. 그럼 무엇을 줘야 될까요? 골라서 나온 게 아니라 쏟아져 나왔으니까 전체 혈액을 주면 돼요. 그거를 전혈, 전체 혈액의 약자 전혈 또는 그냥 혈액이라고 하면 돼요. 혈우병 환자가 지혈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줄 수 있는 거는 혈소판을 줘야겠죠. 또는 전신 화상 환자가 저체액으로 환자가 쇼크가 오고 있어요. 어지럽다고 쓰러졌어요. 그때 빨리 줘야 될 게 뭐냐? 혈장을 주면 되죠. 혈장이 부족해서 환자가 저체액성 쇼크가 온 거니까. 또는 환자가 어지럼증, 빈혈이 있는 환자예요. 그 환자에게는 충전된 적혈구를 줘야죠. 이 네 가지가 혈액의 종류예요. 혈액의 종류. 환자가 수혈을 하러 갈 때, 혈액 얘기 좀 할게요. 환자가 헌혈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헌혈하기 전에 시행해야 될 검사가 뭐냐? 그러면 환자가 헌혈을 하러 왔을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체중을 측정해서 저체중이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상이면 환자한테 체혈을 할 거예요. 최대 400cc를 뽑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뽑았어요. 뽑았으면 이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적격,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요걸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적격이면 냉장고에 대통령령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부적격으로 적격과 별도로 따로 냉장고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자, 이 부적격을 보관하는 이유는 연구용으로 쓸 거거든요. 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에이즈 환자를 부적격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다 했으면 이거를 폐기시켜야겠죠. 폐기를 시켰어요. 폐기한 사실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적격은 냉장고에 지금 보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모 의원의 김길동이가 수혈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수혈을 하기 전에 수혈 전에 시행해야 될 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시험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을 때 환자한테 주는 거죠. 자, 이제 이 혈액원에 있는 혈액을 싣고 그 김길동 환자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운반해야죠. 냉장고 차에. 자, 운반했어요. 환자한테 줄 때는 적어도 18게이지 이하의 바늘로. 번호가 클수록 구멍이 작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작을수록 구멍이 크니까 18게이지 이하. 18게이지 이하의 바늘로 환자한테 스타트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자한테 혈액을 주기 전에 냉장고 차에 있는 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실온에 두었다가, 왜냐면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체온 같거나 약간 높은 온도로 줘야 되니까 실온에 두었다가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시험 문제 풀 때 혈액을 보관 상태를 물어본다면 이건 냉장고 보관이에요. 근데 제가 환자한테 수혈을 하기 바로 직전에는 냉장고에 있는 거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실온에 두었다가 환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었다고 했지 제가 보관이란 말 안 했어요. 보관을 물어볼 때는 냉장고 보관이 맞는 거예요. 자, 18게이지 이하의 바늘로 환자한테 수혈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갈 때는 적어도 15분 동안 환자와 함께 있어 주어라. 왜냐하면 수혈 후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갑자기 오한, 두드러기, 발열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수혈 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라. 요 문제. 수혈 문제 나오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번에 2024년도 이번 국가고시 시험에는 의학용어 문제가 필수로 한 문제 이상이라고 했지만 한 문제, 제 생각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올해 처음 시작이어서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적어도 이 15개 정도 용어 알면은 영어 문제가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오른쪽 눈 하면 OD. 제가 이제 OD를 얘기를 할 때 그 뽕나무 열매가 OD예요. 근데 우리는 OD가 오른쪽 눈이에요. 자, 오른쪽 눈의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좌측 눈이죠. 좌측 눈은 OS. 이 두 눈은 OU. 양쪽 눈은 OU. 하루 2번 하면 우리 알파벳 A, B, B가 두 번째잖아요. 하루 2번 하면 BID로 기억하시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TID 하면 하루 3번, QID 하면 하루 4번, 취침 전 하면 HS, Q는 뭐뭐마다예요. QD 하면 D가 데이의 약자, 매일, QH 하면 H는 hour의 약자, 매 시간마다. 혹시 2시간마다라고 하면 Q2 hour, 4시간마다 하면 Q4 hour 이렇게 되겠죠. Q는 뭐뭐마다. A씨는 식전, PC는 식후, MPO는 금식, PRN은 필요심하다, 스탯하면 즉시. 요 정도 단어만 외워도 영어 문제 혹시 나왔다 하면 요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투약에서 효과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그러면 정맥, 몸속 깊은 곳으로 갈수록 효과가 빨라요. 일단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니까 정맥. 두 번째가 몸속 깊은 곳이 90도로 들어가는 근육주사, 45도로 들어가는 피하주사, 15도 각도로 들어가는 피내주사. 그러니까 피내주사 하면은 우리 피부 반응 검사할 때, 항생제 알러지 반응 검사할 때, 이럴 때 피내주사 하는데 제일 작은 1cc 시린지에 예를 들어 암페실린 항생제를 내가 AST 할 거다, 스킨 테스트 할 거다, 그러면 0.1cc 원액을, 앰피실린 원액을 두고 나머지 0.9cc는 주사용 증류수를 흐리게 믹스한 거죠. 그거를 15도 각도에 팔 전박에 15도 각도로 여기를 놓을 때는 부위가 펴피냐 진피냐라고 물어볼 때는 펴피는 여기 겉에요. 여기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펴피와 진피 사이, 이걸 나눠서 펴피냐 진피냐라고 물어보면 진피에 두는 거예요. 15도 각도로. 약을 집어넣으면 0.1에서 0.2cc밖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흡수도 안 되고 볼록 올라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볼펜으로 동글배기 그리죠. 올라온 만큼. 거기다 시간을 써놓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을 써놓고 홍길동님 15분, 이 환자한테 항생제 알러지 반응 검사할 때는 15분 있다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판독을 했을 때 이 아까 그린 그 동글배기가 부피가 더 크게 2배 이상 부풀었다. 그럼 이거는 항생제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고 양성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한테 보고를 해야죠. 이 항생제를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으로 대체하라고 오더가 나거나 멈추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항생제 알러지 반응 검사하는 주사 방법이 피내 주사 방법.
피하 주사는 예방접종할 때 우리 이제 보통 상박에 삼각근에다 놓는 거죠. 견봉돌기 아래 4내지 5cm 아래다가 여기다가 45도 각도로 소독, 준비, 찌른다, 잡는다, 아스피레이션, 인젝션, 처음처럼 많이 문지르세요. 근데 이제 피하에서 인슐린이나 헤파린 주사는 마사지하지 않고 나머지는 마사지 많이 문지르라고 하죠. 근육 주사는 주사기를 90도 각도로 소독, 준비하고 피부를 팽진한 다음에 피부를 팽진하는 이유는 피부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바늘과 피부가 많이 안 닿겠죠. 많이 안 닿게 팽진하는 이유는 통증 절감을 위해서. 찌를 때 빨리, 뺄 때 빨리, 약은 천천히. 이것도 통증 절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독, 피부를 팽진, 찌를 때 빨리, 잡는다. 아스피레이션 하는 이유는 혈액으로 들어갔나 확인. 근육으로 넣을 거니까 혈액이 안 나와야 정상이겠죠. 오케이. 인젝션 처음처럼 잡고 하나 둘 셋 뺄 때는 빨리. 그 다음에 마사지 해주는 거죠. 마사지 해주는 이유는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근육 주사 넣는 방법과 피하 주사 넣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그 두 차이가 뭐냐면 근육은 40도, 피하는 45도 이 차이가 있고요. 피하에서 마사지 않는 주사가 있었죠. 헤파린과 인슐린은 마사지하지 않는다. 요것만 다르고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자, 이제 그 외에 놓는데 눈에다 약을 놓는다. 그러면 이제 눈에다 약을 놓을 때는 하부, 상부가 아니라 하부 결막낭, 물약을 놓을 때는 2분의 1, 정중앙에, 물약은 정중앙에, 안연고는 외측, 바깥에, 3분의 1 지점에. 눈이 있으면 물약은 정중앙에, 안연고는 외측 3분의 1 지점에. 안에서 밖으로 살짝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위치를, 자, 저를 만약에 눈에 약을 줄 거예요. 약을 주는 사람은 제 머리 위로 가서 두 손으로, 엄지와 검지로 두 눈을 올리거나 아니면 한 손으로 밑에 하부를 내리면 되겠죠. 저한테 환자는 두 눈을 하늘 위를 보세요. 그래야지 하부 결막낭 노출이 많이 되겠죠. 약을 닿게 안 닿게 살짝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약이라면 정중앙에 한두 방을 살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비비는 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눈동자를 굴려서 흡수를 돕게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금방 일어나면 중력에서 약이 흐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5 내지 10분 정도 흡수를 도운 다음에 일어나시는 거죠. 이때 물약의 온도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눈약, 코약, 기약, 질약, 자약, 직장약, 관장용액, 위간영양 모두가 38에서 40도,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그 온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예요. 자, 이제 기에다 약을 줄 때는 우리 이제 체온계 고막 체온 할 때도 또 들었어요. 성인은 후 상방, 아이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관을 곧게 하려고. 이관을 곧게 하고 해야지 약이 또로록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픈 기를 위로 하고 약을 주는 거죠. 성인은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때 이 기약도 38에서 40도를 해야지 차가운 약을 여다 놓았다, 냉장고에 놓았던 약을 기에 약을 놓다가는 환자가 현기증을 일으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약, 코약, 기약, 질약, 자약 어디로 들어오던 체온 온도는 38에서 40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코에 약을 놓을 때는 자, 코에 약을 놓을 건데 여기 콧물이 꽉 찼어요. 그럼 효과가 없겠죠. 그럼 코를 좀 풀어내세요. 풀어낸 다음에 상비각계 중앙선을 향해 약을 놓을 거예요. 상비각계 중앙선을 향해. 근데 사동 저평골동에 약을 놓을 때는 머리만 떨구고 침대 밑으로 떨군 다음에 상비각계 중앙선을 향해 약을 놓을 거예요. 이때 약을 놓을 때 환자가 하고 숨을 들이키거나 마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은 입으로 쉬우라고 해야죠. 코로 약을 준 다음에 숨은 입으로 쉬라고 하고 약을 주는 거예요. 이 약을 준 다음에 금방 또 일어나면 효과가 약물이 또 흐르겠죠. 이것도 5 내지 10분 정도 흡수 시간을 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위치가 상악동 전두동에 약을 준다. 상악동 전두동에 위치에 약을 줄 때는 자, 상비각계 중앙선을 향해 약을 주는데 이때 머리를 떨군 다음에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그때 상비각계 중앙선을 향해 약을 점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약, 코약, 기약을 놓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어요. 이해돼요? 말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종간호 볼게요.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할 때 간호를 하는 거잖아요. 환자를 간호할 때는 건강을 간호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정의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 웰빙, 잘 있는 거 이걸 건강이라 정의했어요. 근데 앞에 임종자가 붙어요. 임종간호. 임종간호는 대상이 6개월 이내 사망하실 환자와 그 유가족에게 무엇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까지 안녕되게 하는 게 임종간호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간호의 범위가 확대되었죠. 그죠? 임종간호는 자, 운명하신다는 소리를 갑자기 들으면 보통 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안 믿고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말 잘 들을게요. 수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돈 가져올게요. 타협을 보려고 이랬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참담하죠. 우울하죠. 그러다가 인생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자체가 태어나서 운명에 이르는 것까지 죽음까지가 인생이에요. 이제 그걸 안다면 어차피 다 가는 건데 내가 때를 몰랐는데 지금이구나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내가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종의 단계예요.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분노하다가 타협을 보라고 애들 쓰다가 우울해하다가 마지막은 수용하는 거. 저는요 간호를 하면서 이 임종간호의 때만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이 단계를 거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운명의 단계에서 화를 내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울해하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수용을 빨리 받아들여서 남은 그 몇 개월을 정말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면서 바라보는 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이 눈이 의미가 다르죠. 많이 못 보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를 더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시는 분. 그러니까 수용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지혜롭게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빨리 이건 포기랑 다른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는 빨리 수용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운명하시는 분들한테요. 혼자 있게 할까요? 가족과 함께 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과 함께 있게 해야죠. 최대한. 가족과 함께 있게 하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줄까요? 환자 힘드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줄까요? 환자 말을 경청하려고 애를 쓸까요? 환자 말을 경청하려고 애를 써야죠. 분위기를 밝게 해줄까요? 어둡게 해줄까요? 환자가 이제 감각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시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시각이 잘 안 보이는데 어둡게 해주면 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조명은 밝게 해줘야지. 밝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 있게 해주고 환자가 말씀하시는 걸 최대한 경청하고 들어주는 자세. 그게 이제 임종간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이제 환자가 운명을 하시는데 감각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 그래서 운명하셨습니다 해도 몇 초 동안은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서 그 환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후 운명하셨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언을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의사가 사망 선언을 했는지 그걸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시고 사망을 했다는 소리는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이 다 멎은 거예요. 심장과 폐 기능이 멎었다는 소리는 심장이 멎으면 체온이 식기 시작하겠죠. 우리 36도 오버가 식기 시작하는데 다 식는데 2-3시간 걸려요. 그럼 이제 굳기 시작하겠죠. 완전히 굳는데 2-3일이 걸려요. 이게 여름이냐 겨울이냐 차이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2-3일 후면 딱딱하게 굳어요. 사후 강직이 일어나기 전에 사망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지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이 자체로 굳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환자를 또가닥 이렇게 다 부러뜨려서 이 관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운명하셨다라고 사망 선언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지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일.
자, 이때 이제 중환일 때는 의치를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운명하셨다라고 하면 의치를 껴줘야죠. 의치를 껴주고, 자, 운명하시기 전에는 또 베개를 빼놨을 거 아니에요? 기도 개방 때문에 운명하셨다 하면은 베개를 또 베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3일장 할 때 염하는, 둘째 날 염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 화장을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가족들한테 아름답게 가시는 이 모습을 좀 보여드려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화장하고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천국으로 갔다. 우리 엄마 하늘나라에 저기 나비처럼 날아갔다. 아우, 이제 안 아플 거야,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좀 안위를 돕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틀째 염하는 날 웬만하면 꼭 보시라고. 왜냐면 남은 가족한테 위안을 주는 차원에 아마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이 만든 절차 중에 염이라는 이틀째 마지막 남은 가족들이 보는 시간을 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위안을 받으니까 왜냐면 왜 위안 받냐면 아주 그 고통도 없이 편안하고 참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 가기 전에 보여주는 절차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종간호를 그렇게 하고 23번 챕터 보면은 욕창 얘기 나오네요. 욕창도 아마 제가 간단하게 저번 주에 또 거론했을 거예요. 왜냐면 잠깐 이게 듣고서 오늘 또 들으면 이게 금방 이게 귀에 이게 젖어요, 이게. 자, 욕창. 딱딱한 침상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더니 그 부위가 심한 압박 압력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혈액순환이 안 됐다는 소리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그랬더니 그 조직이 괴사. 이거를 욕창이라 한다. 그래서 창백하다가 발적이 있다가 수포가 생겼다가 괴사가 되는 이 단계가 욕창의 단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환자는 어떤 환자가 욕창이 오느냐?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환자, 무의식 환자, 또는 땀이 많이 나면 잘 썩죠. 당뇨가 있으면 또 잘 썩죠. 또는 우리 성인에 비해서 노인이 잘 썩죠. 영양이 안 좋은 사람이 잘 썩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욕창이 오는 후발 환자, 잘 오는 후발 환자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방을 해줘야겠어요. 침상을 반듯하고 구김이 없도록 해줘라.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줘라. 환자를 혼자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2에서 4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줘라. 그런데 1번 2시간마다, 2번 4시간마다. 그러면 답은 뭐라고 했어요? 답은 2시간마다. 앞에 게 답이라고 했어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주고 또 등 마사지 해줘야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사지 해줄 거예요. 마사지 해주려고 봤더니 붉어. 그 부위가 붉어. 붉다는 소리는 지금 욕창의 초기 단계예요. 그 욕창의 초기 단계일 때 마사지 해주면 어떻게 되나? 그 부위가 망그러져서 더 잘 썩어요. 마사지하면 안 된다. 욕창 예방하려고 등 마사지 해줄 건데 그 부위가 발적인 걸 발견했다. 이거는 욕창의 초기 단계니까 마사지하면 안 된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환자한테 영양도 잘 주고 그 다음에 노인 환자이고 당뇨병 있는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아무튼 더 요주의를 금하니까 더 자주 관찰을 해줘야겠죠. 자, 이제 욕창 호발 환자한테 솜이나 스펀지는 피부랑 밀착이 돼요. 그럼 욕창이 덜 잘 생겨요. 그러니까 솜이나 스펀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양털, 양모피는 사용이 가능하다. 양털, 양모피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랑 닿았을 때 공기가 좀 통해요. 그래서 공기가 좀 순환이 되니까 욕창 환자가 좀 더디 생기는데 솜이나 스펀지는 피부랑 밀착이 돼요. 그러니까 솜이나 스펀지는 사용하면 안 되고 양털, 양모피는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욕창의 호발 부위. 환자가 앙아이로 똑바로 드러누워 있다면 제일 먼저 썩는 부위가 어디냐? 압박을 심하게 받는 부위가 꼬리뼈 있는 곳. 천골, 미골. 두 번째가 견갑골. 그 다음에 후두부, 팔꿈치, 발꿈치 닿는 부위 다 썩는 거죠. 제일 먼저는 천골, 미골. 두 번째가 견갑골 부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의식 환자. 이 무의식 환자는 이제 제가 요거 기본 간호를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 간호 시작할 건데 응급 간호에서 또 무의식 환자를 또 한 번 더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환자는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이거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들 국가고시 시험에서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무의